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변수가 많아졌는데 일단 지난주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고 연준 인사들이 금리 진짜 2번 올릴 거야 이런 어떤 겁을 주다 보니까 증시가 버블이 있다,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좀 부각이 됐고, 반면에 그 포모 현상, 내가 이럴 때 매수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소외될 거야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매수 일정 수준은 붙다 보니까 또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금리와 침체 우려가 좀 장악을 했던 그런 한 주였고요. 금융시장 대체로 보면 주식시장은 좀 빠지고 달러 인덱스와 금리는 좀 올라가고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슈를 좀 보면 유럽 국가들이 금리 올리고 파월의 발언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이제 금리 변수가 강하게 좀 부각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금리 계속 올라가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금리 수준이 더 길게 이어지겠구나.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는 경기, 그러니까 주중에는 금리, 후반에는 경기,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애플은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종가에서 밀리긴 했지만 장중 기준 신고가 경신을 했고, 아마존 정도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그 외에는 이제 빅테크주들, 특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주목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은 주간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주말 사이에 이제 러시아와 바그너 관련된 변수가 등장을 했죠. 일단 이제 수습 단계긴 한데 이제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 움직임을 좀 보면 경기 침체 걱정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장단기 금리차, 그러니까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2년물 금리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니까 올라가고, 10년물 금리는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것 같다, 이러니까 금리는 내려오고, 뭐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금리 차이가 이런 형태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반론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트럭 판매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경기 침체가 온 사례는 없다. 근데 트럭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활발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소비가 죽는 게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이 꾸준하게 판매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보시면 경기 침체는 주택이 꺾이면서 내려오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이 회색 구간이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주택 시장이 꺾일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침체가 왔는데 지금은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올라가기 시작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침체 징후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침체와 아니다라는 주장이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됐을 때는 이제 좀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은행들이라든가 기업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이제 겪었던 미국의 지역은행 파산 같은 거, 이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파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내는 이자 비용, 이게 계속 올라가면 그런 기업들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파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길게 보면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 길게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저 데이터가 올라오면 이게 금리 때문에 또 기업들 잡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금리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는 S&P 500 지수는 사실 올라간 거 감안해 보면 저 정도 빠진 것 같고 이럴 정도긴 하죠. 그러니까 작년도 8월 고점, 작년도 8월 정도는 지지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게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주간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하락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하락폭으로는, 코스피 주간 하락폭으로는 지난주가 최대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보시면 대략적으로 2550이 위치하고 있는 200주선이 지지가 된다라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550 정도 전후에서 방어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 그게 깨진다 그러면 조정이 조금 더 길게 가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 삼성전자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건 다행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달러 차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달러 차트로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걸 싹 바꿔놓고 보면 아슬아슬했죠. 이제 200주선,
200주선이 IT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항으로 됐다가 이제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돌파가 됐죠. 지난주에 밀렸다가도 200주선에서 튕겨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볼 때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왔다 갔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도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는 성공을 했는데, 이번 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지가 될지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으로는 미국에서는 애플하고 아마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강보합,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하락하는, 현대차는 뭐 미래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던 거였던 것 같고,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많이 빠지는, 금리 올라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카카오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빠졌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근데 2차전지도 사실은 에코프로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FTSE 지수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어서 이 정도, 그다음에 게임주 약간 순환 들어온 거,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라고 해서 화장품주 반응한 거 약간, 근데 그것도 올라갔다라고 하긴 애매해서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거를 작년도 사실은 4월 이후부터 데이터를 표기하고 있는데, 일단 7월부터 외국인들 본격적으로 매수가 시작됐던, 근데 주간 매도, 순매도 규모가 최대였어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예, 최대였는데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한 주는 그런 1조 원 이상 매도 나온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9주 연속 매수 들어왔다가 1주 매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 확 줄어든 사례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1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매도가 나온다면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2550을 버티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저 정도 매도가 나오면 아마 삼성전자도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작년도 요때 매도 나오고 잠깐 주춤했다 다시 매수로 가동됐던 이 시나리오를 시장에서 현재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보죠.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자금이 지난주에도 유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은 매수하고 대만은 좀 매도하고,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릴 때 중국에 대한 어떤 실망감 또는 우려 때문에 한국, 인도, 대만을 매수하는 외국인들이 좀 있다. 중국 비중 줄이고 한국, 인도, 대만을 매수한다. 근데 중국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인도를 또 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지? 대만도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이게 뭐지 보면, 이게 이제 지난주 글로벌 펀드에서 업종별, 섹터별 움직임이거든요. 회색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회색이 이제 IT 쪽인데, IT 쪽이 자금이 확 들어왔다가 약간 유출로 바뀌었어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게 그 테크 쪽에 자금이 확 들어왔다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쪽 비중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매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주춤해버리면서 자금 동향에서 약간 어떤 변수가 좀 생긴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아직 쥐고 있어서 뭐 추세적인 이탈 이렇게까지 아직은 해석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봤더니 역시 삼성전자는 지난주 1조 원 넘게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는 5천억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자동차주가 매수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 업종이 좀 매수가 들어가 있고, 기관 쪽에서 보면 뭐 이렇게 특정한 업종을 담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그냥 골라서 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금융주 매수 들어온 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엔터주, JYP라 YG 엔터 이런 것들 좀 담은 게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이제 업종을 담는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골라서 담는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도 업종을 골라서 담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 전체를 담는다 이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하는 장세라서 규모 면에서 보면 업종을 통째로 담을 정도의 자금이 집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업종 장세라기보다는 종목 장세, 이런 형태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보면 여전히 시장은 7월이면 금리 인상 끝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연준에서는 아닐 텐데 뭐 이렇게 좀 주고 있는 거. 근데 대부분은 이제 데이터 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7월 일단 올려놓고 8, 9월에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간을 2달 정도 벌어놓고 볼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은 좀 우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내에서는 애플, 아마존만
상승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상징적으로 시장을 끌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애플이 꾸준했어요. 엄밀하게 보면 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튀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근데 엔비디아 테슬라가 무너져 버리면 여기서 투자 심리가 되게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주 만에 순매도로 바뀌었고,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최대 매도로 바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컴백하느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주 같이 매도라면 시장이 지금 과매도 상태까지 내려온 상태라 사실 웬만하면 튕겨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타격을 줄 수도 있어서 이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는 2차 전지, 조선, 철강, 반도체 이런 것들이 한바탕 세게 움직였다가 이제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런 쪽에 한 2개 이상 주도주로 그러니까 주도주와 주포가 있어야 시장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락장에서는 주도주와 주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타임라인부터 이제 무장 반란 일으켰다라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저놈들 잡아서 체포해야 돼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남부 도시까지 무혈로 장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제 모스크바 거의 목전까지 이제 리베치크라는 곳까지 진입을 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뭔 일 안 하보다라는 분위기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실 양쪽 다 애매했어요. 이게 전면전으로 벌이기에는 이제 뭐 바그너 같은 경우는 물자를 계속 조달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선을 여러 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고진하고 20년 동안 알고 지냈다라는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했고, 그쪽으로 가고 형사이권 취소해서 법적인 책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아슬아슬했습니다. 여기가 모스크바인데 모스크바 거의 근처까지 간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모스크바까지 갔다면 이거는 정말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재료로서는 소멸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원자재하고 우리는 관심 있는 거 우크라이나 주식시장 영향을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 영향 보기 위해서 이제 원자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지, 최근에 이제 밀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어서 조금 걸린다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양단이 다 되잖아. 전선이 또 불안정해지네. 이렇게 됐을 때 또다시 밀 가격이 급등을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거 종전이 임박했나 보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하는데 오히려 더 환경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초에 이제 밀 가격 동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전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용병 중에서 가장 최전선에 나와서 싸웠던 바그너가 지금 다시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전쟁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전쟁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모르는 걸 추측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러시아 전력이 약화되겠구나, 약해졌구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더 강한 전투를 실행한다. 예를 들어 뭐 핵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이런 형태. 또 반대로 저는 이제 뒤쪽이 시장에다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끌어나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저렇게 이제 이탈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러시아 전력도 약해졌을 건데, 그래서 종전 관련된 이슈가 단기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재건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아마 이제 종전, 재건 이런 어떤 내용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루 만에 끝났고 유혈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주목도에서 보면 만약에 재건 쪽으로 가게 될 거냐, 인플레 쪽으로 가게 될 거냐, 근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거냐, 그러니까 주초에 이거는 곡물 가격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재건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보자. 근데 큰 시장의 흐름상 주식시장 시황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에서는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고, 개별적인 종목에 영향 미치는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전개되는 대로 계속해서 내용을 또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엄청난 시황상의 영향력이 크진 않다. 개별적인 업종별 이제 이슈에 그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제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